야구가 있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유호근입니다. 오늘도 야구 팬이라면 흥미를 가질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참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김태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역시나 KBO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즌 초반에 좀 엄청난 독주 체제를 보여줬던 LG 트윈스가 조금은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호 의원, 또 2위와의 경기 차이가 엄청 좀 좁혀졌어요. 5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왔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운드는 어느 정도 버텨줬죠. 이지강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발들은 잘 던져뒀지만 결국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뭔가 연패가 길었는데, 나름대로 또 주말 SSG와의 경기에서 뭐 대치 선수도 뭐 승리를 또 거뒀고, 그래서 일단 한숨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차가 뭐 5위권까지 보면 이제 3.5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LG의 이 시즌 초반이 굉장히 뜨거웠다. 예, 하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리그가 됐다. 뭐 이렇게 자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4일 기준으로 지금 1위를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2위와의 승차가 한 경기밖에 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LG가 조금 위태롭게 1위를 지키고 있는 사이에 다른 팀들이 정말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인데, 김태균 의원, 두 팀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그렇죠. 일단 하나이글스,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하나이글스는 시즌 초반에는 사실 좋지는 않았죠. 네. 그렇지만 워낙에 이제 막강한 그 선발, 5선발이 잘 구축이 돼 있고 초반에 좋지 않을 때 타선이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네. 선발이 워낙에 버텨주고 투수진이 잘 버텨주니까 이 타선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타선까지 뭐 집중력을 발휘해주고 뭐 한 번에 찬스가 왔을 때 점수를 내주면서 또 하나이글스는 최근에 강팀의 면모로 좀 변해가고 있고, 또 롯데자이언츠가 저는 정말 이런 성적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데, 롯데자이언츠도 어쨌든 이 데이비슨 선수도 잘해주면서 박수영 선수가 또 1선발 역할을 그렇죠. 해주고, 네. 그러니까 선발이 또 안정되다 보니까 팀의 조직력이 좀 살아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거기에 또 타선까지 워낙에 활발하게 터져주고 있어서 롯데자이언츠의 선전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와 롯데 두 팀이 3월에 이제 각각 3승과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두 팀이 이제 4월 월간 승률 공동 1위를 하면서 지금 이제 1위 LG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와 롯데를 상징하는 동물이 이제 독수리, 또 이제 갈매기. 흔히 두 팀을 이제 조류 동맹이라는 그렇죠.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확실히 지난주 두 팀이 좀 비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슈의 참견에서는 바로 이 롯데와 한화의 비상에 대해서 참견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날고 있는 조류 동맹 롯데 한화. 매년 많은 팬들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좀 오래 기간 동안 성적이 좀 좋지 않았던 두 팀입니다. 롯데 마지막 우승이 1992년이고 한화의 마지막 우승이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한 두 팀이기도 한데, 두 팀이 확실히 좀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가 32년이 됐죠, 우승을 못한 지.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이글스는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산이 3번이 변하고 2번 반이 변할 동안 사실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워낙 이 팬덤층이 강한 두 팀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승을 해야 되는데 투자도 많이 하고 감독도 사실 많이 교체를 하면서 뭔가 의지를 불태웠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결실들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두 팀 모두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0경기 지금 남짓 치렀지만 이 두 팀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지금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두 팀 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롯데 얘기 먼저 좀 해보고자 하는데, 롯데는 역시나 뭐 사실 이 팀 컬러 하면 타선이잖아요. 올해도 지금 팀 타율 1위입니다. 네. 확실히 좀 이 타격의 힘으로 좀 순위 반등을 좀 이끌어냈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새롭게 들어온 전민재 선수도 있고,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앞선 두 해에 정말 롯데자이언츠에 있다는 이후에 1타 성적을 사실 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할 때 중반에 어떤 그 타율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발진 뭐 4, 5번 쪽에서는 뭐 승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일단은 선발진을 좀 잘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롯데가 좋은 성적이 난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우려 섞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구원진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시즌 뭐 좀 넘어가게 되면 뭐 처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젊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타격이라는 거는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잘 칠 때가 있으면 분명히 떨어질 때가 한 번은 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 와요. 그런데 젊은 선수들이고 작년에 또 뭐 이 한 시즌을 이 주전으로 뛰면서 많은 경험을 또 한 선수들이라 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저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롯데가 걱정도 되지만 저는 장점으로 약간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 선수들을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대부분이 야수들이 다 군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롯데자이언츠가 앞으로 또 향후 몇 년 동안 좀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예상들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야수들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9개의 포지션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한 6, 7개 정도는 그 젊은 선수들로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올 시즌 성적이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내년에 진짜 그 내후년에 롯데가 정말로 한번 우승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면 어느 한쪽에다 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FA 근데 투자를. 그렇죠. FA 투자를. 근데 만약에 야수 쪽이 조금 불안하고 투수 쪽도 서로 불안하면 이 두 개를 다 채워야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어느 정도 야수는 윤곽이 나온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롯데가 어느 라인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단기간에 좀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롯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화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 이글스는 사실 선발진이 뭐 시즌 전부터 워낙 좋다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금 또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하나이글스는 지난 시즌 이 스토리그 때 워낙에 또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렇죠. 또 선발진이 뭐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구단에 가도 1선발, 2선발 안에 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이 다 5선발까지 포진다 있단 말이죠. 또 심우준 선수가 오면서 뭐 타격 쪽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수비 쪽에서는 확실히 안정감 있는 그런 라인을 또 구축해주고 있고 또 바뀐 부분이 이제 주루 플레이가 좀 맞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뭐 바뀌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팀 도루가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김경문 감독이 좀 뛰는 야구도 같이 구사해주면서 이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또 루트가 좀 다양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이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지금 마무리 투수 김서현 선수가 지금 KBO 리그에서 굉장히 핫한 선수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서현 선수는 제가 입단할 때부터 항상 김서현 선수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진짜요? 그럼요. 제가 어디 가서 근데 못 찾아봤는데 그 영상 본 적이 없는데. 김서현 선수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선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서현 선수가 사실은 이 작년 시즌까지는 조금 이 보직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었고 본인도 뭐 투구 폼이나 뭐 그런 제구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투구 폼도 야마모토 투구 폼으로 좀 뭐 바꾸기도 했었고 근데 올 시즌에 제가 시즌 초에 시작하기 전에 만나봤을 때는 본인이 작년까지 그렇게 좀 힘들었던 거를 올 시즌에는 완벽하게 좀 정립을 했다. 그런 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에 활약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또 기대했던 대로 뭐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155km 이상 던져주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마무리 투수가 역사상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161까지 나왔다고 해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김서현 선수가 더 대단한 게 이제 주현상이라는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김서현 선수의 보직은 거의 뭐 7회 아니면 이제 8회를 책임지는 정말 필승조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시즌을 이제 본인도 준비를 했고 그렇게 이제 뭐 투수 코치 쪽이라든가 뭐 김경훈 감독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을 텐데 이게 뭐 단순하게 볼 건 아닙니다. 이게 7, 8회를 책임지는 것과 팀의 어떤 그 승리를 책임지는 거는 사실 완전히 다르죠.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직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가짐도 다시 해야 되고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올라갔을 때 팀의 승패는 나한테 걸려 있다. 이런 어떤 부담도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단기간에 사실 만회하면서 지금 10세이브를 올렸다는 거는 저는 김서현 선수의 갖고 있는 잠재력이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진짜 보여줄 게 많은 그런 선수다라는 것을 진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실 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김서현 선수가 이제 농구 패션을 하면서 시즌 초반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하다가 첫 패를 안고 바지를 찢어버렸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양상문 코치와 이제 친형인 김지현 선수와 상담을 좀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 멘토 두 명의 역할도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 하는데 좀
큰 영향을 좀 줬겠죠.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가 지금 달고 있는 등번호도 제가 알기로는 그 형이 맞아요. 네. 달고 있던 이 등번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어쨌든 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의지를 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어쨌든 김서현 선수의 공을 받아주고 형이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서현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이 두 팀의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 시즌 앞두고 분위기를 한번 바꿨다는 건데 롯데의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FA 영입을 통해서 새 얼굴들 좀 많이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절박한 시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트레이드 그리고 FA 영입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선수를 지금 영입을 해서 정철원 선수는 지금 평균 자체점이 6점대로 조금 높지만 일단은 홀드 1위를 또 기록을 그렇죠, 하고 네. 있고 전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규정 타석진 미달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3할 때 후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대박을 지금 친 경우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도 지금 엄상배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뭐 5회도 넣지 못하면서 조금 일찍 지금 강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경기는 지금 5회 이상도 지금 던져주고 좋아요.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막강 선발 어떤 그 한 축을 지금 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타격을 기대하기 위해서 심우준 선수를 영입한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잘 쳐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상수가 됐을 경우에고 뭔가 센터라인이 중심이 돼달라 김경훈 감독의 빠른 야구의 중심이 돼달라 뭐 이런 지금 주문을 사실 심우준 선수한테 했을 텐데 많은 출루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도루 개수는 사실 뭐 적은 상황인데 일단은 경기에 나갔을 때 뭔가 이제 투수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 라인의 중심은 지금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사실 심우준 선수의 영입은 어느 정도는 지금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엄상백 선수의 영입은 지금 플러스로 사실 돌아섰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팀은 트레이드와 FA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이득을 사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의 감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두 팀의 이제 감독이 과거 이제 두산에 또 좋았던 시기를 거쳤던 두 감독입니다. 김태형 감독과 이제 김경문 감독인데 감독을 맡은 첫 해에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올 시즌을 맡으면서 이제 선수단 파악이 좀 완전히 또 끝난 모습이죠. 그렇죠. 어쨌든 김경문, 김태형 감독은 두산의 이 강팀을 또 이끌었던 그런 감독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화수분 야구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김태형 감독은 일단 지금 롯데자이언츠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또 그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게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나승엽 선수도 지난해 홈런 7개 기록했는데 벌써 지금 7개를 기록할 정도로 이 타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특히 전민재 선수가 또 두산에서 이적을 하면서 또 유격수 내야수들의 이제 좀 디테일이 지난 시즌에도 좀 부족했던 롯데자이언츠인데 전민재 선수가 와서 유격수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수비적인 그런 안정감도 또 생긴 부분이고 김경문 감독은 역시 뭐 이 뚝심의 야구로 또 유명한 이 감독이잖아요. 근데 현재 뭐 하나이글스가 초반에 뭐 그 타선이 좀 안 좋을 때도 어쨌든 이진영 선수, 뭐 황영묵 선수에게 계속 뭐 기회를 주면서 이진영 선수는 지금 완벽하게 잘해요. 네. 지금 제 궤도에 올라왔고 오히려 타율도 뭐 3할 중반이 유일한 3할 타자가 이진영 선수잖아요. 이진영 선수가 그렇게 완벽하게 또 좋은 모습으로 살아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두 감독들이 팀에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두 팀 상당히 또 무서운 기세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들이 기대하는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불안 요소에 대한 점검은 좀 확실히 또 해둘 필요가 있는데 두 팀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화는 이제 8연승 기간에 뭐 마운드의 힘으로 연승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타격 자체가 또다시 지금 약간 처지는 느낌이거든요. 예. 지금 뭐 6연승을 달리고는 있지만 타선의 힘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연승 기간에 한 점차 승부가 4번이었고 2점 차가 1번, 석점 차가 1번이었거든요. 결국 이 선발이 잘 던져주고 구원진이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그 경기를 지켜냈던 경기들이 지금 6연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그 한화는 8연승 기간에 잘 나갈 때 보면 경기당 거의 득점이 7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투타 밸런스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박세용이라든가 데이비슨이라든가 뭐 반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궤도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선발의 부재 김준혁 선수가 이제 빠진 자리에 박진 선수가 2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다가 예. 그 자리를 아마 이민석 선수가 지금 대체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뭔가 계속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타선보다는 마운드의 문제가
조금 더 깊게 다가와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는 승은 없지만 평균 자체가 3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피칭을 지금 가고 있는데 선발 한 자리가 지금 9번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9번 김원중 선수 가기까지가 너무 사실 힘듭니다. 지금 뭐 정현수 선수라든가 뭐 송재영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앞에 한두 명의 구원 투수들이 더 좋은 기량을 갖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은 뭐냐? 구승민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빨리 지금 복귀를 해서 뭔가 김태형 감독의 구상대로 필승조 자리에 어떤 그 한 자리를 맡아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지금보다는 롯데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확실히 하나는 타선 그리고 롯데는 특히 이제 구원 쪽에 김원중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약점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두 분 모두 이제 시즌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5월 4일 기준으로 현재 한화가 2위고 롯데가 3위입니다.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올 시즌 한화와 롯데의 어떤 성적을 다시 한번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렵다. 네. 제일 힘든 거죠. 네. 김태균 아니 근데 의원은 김태균 의원은 늘 저기 그 예상할 때 한화를 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상위권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이글스는 그동안에 뭐 진작에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멤버 구성상으로는 포스트 시즌에 5강 안에 들 정도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측을 했었는데 네. 올 시즌에는 뭐 확실히 제가 뭐 그동안에 예측한 거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제 하나이글스는 상위권으로 예상을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이글스의 예상 성적을 뭐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이글스가 1위를 정규 시즌 오.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워낙에 투수가 안정이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무리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발 중간 불펜 마무리까지 완벽한 지금 그 라인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나이글스는 정규 시즌 1위를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롯데자이언츠는 조심스럽게 3위를 예측하는데 네. 현재 순위. 네, 현재 순위 3위를 할 거라는 예측을 또 하게 되는데 롯데자이언츠는 저는 이제 약간 우리 장성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불안 요소도 있죠. 물론 선수들이 이제 젊고 하지만 이 뎁스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변수들만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3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면 확실히 하나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계팅 감독한테 모두 물어봐도 사실 마운드가 강한 팀은 무조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아마 첫 손에 꼽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졌을 때 하나는 타격은 처지지만 마운드에 대한 변수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진짜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다가 만약에 선발 쪽에 구멍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황준서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필승조에서도 김서현 선수를 중심으로 어떤 한두 선수에게 지금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지금 필승조를 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화는 진짜 특별한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최근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가 조금 예측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일요일 경기에서도 사실 앞서고 있다가 불펜 투수들이 올라와서 그 5실점 하면서 경기를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만회가 된다고 한다면 롯데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 상승세를 이어서 시즌 중반 마무리까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불안 요소는 늘 있다. 예,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그래서 것 지금 같습니다. 순위를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잘 피해가시는데? 아니 순위를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이 안에 순위가 다 포함된 거죠. 꼭 제가 뭐 2등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2등 거잖아요. 하겠다, 3등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30경기 남짓했는데. 요리조리 잘 그렇습니다. 피해가시네. 그럼 장성호 위원께서는 네. 이 순위가 아니면 네. 뭐 포스트 시즌 진출, 와일드카드 진출, 준 플레이오프, 뭐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1위부터 5위 KT까지 3.5경기입니다. 3.5경기면 주중 3연전 아니면 뭐 일주일 6경기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아니 여기서 최종 성적을 얘기하자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순위를 예측합니까? 아니 최종 성적을 얘기하라는 건데요. 그거는 왜 제가 말씀을 못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화살은 제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롯데가 뭐 주말 뭐 2연전 그 NC한테 패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모두 잡아냈잖아요. 근데 순위로 보면 2등, 3등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양팀 팬들은 모두 이 순위 때문에 들떠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올해는 누구는 몇 등 합니다. 누구는 몇 등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팬들의 눈치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5강 재설정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장성호 의원은 반드시 5강 재설정 시간에 네네네. 반드시 다시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성적이 좋을 때도 또 좋지 않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제 응원했던 롯데와 한화이글스의 이제 팬들인데요. 올 시즌 또 성적으로 과연 보답할 수 있을지 이 갈매기와 독수리의 날갯짓이 시즌 끝까지 이어지게 될지 야구의 참견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양한 이슈와 함께 또 팬들을 열광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야참을 찜꽁한 전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만나보시죠. 야구의 참견은 내가 찜콩.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합니다. 지난주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야구의 참견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홈런 4개, 12타점을 기록하며 맹타를 휘두른 군필 유망주 KT 안현민 선수. 로하스, 강백호 선수의 부진으로 고민이 깊었던 KT의 중심 타선을 책임지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4경기 등판에 3세이브를 기록하며 한화의 뒷문을 든든하게 책임진 김서현 선수. 주말 기아전에선 데뷔 후 첫 2자릿수 세이브를 기록하며 한화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지난주 5경기에 출전해 4개의 홈런, 11타점을 기록하며 장타 본능을 보여준 김영준 선수. NC의 안방을 지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야구의 참견을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주혜 선수는 KT 위즈의 안영민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KT 위즈의 4번 타자 자리를 꿰찬 안영민 선수인데요.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안영민 선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김앤장 타격사무소. 타격의 달인이자 KBO 레전드 타자인 두 분, 장성호 해설위원과 김태균 해설위원을 모신 만큼 오늘 이제 타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제목을 좀 재밌게 붙여봤는데 김앤장 타격사무소. 네, 두 소장님과 함께 이제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수임료가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앤장의 그 1년 수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매출이? 아니 우리 그러면 이 장성호 해설위원은 연봉이 얼마나 되시죠? 지금 공개해 주세요. 적당히 받고 있습니다. 적당히 받고 있어요. 네. 김앤장에서 받는 만큼 못 받고 있는데 적당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앤장 타격사무소 두 소장님과 함께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두 분 또 의뢰 받으실 준비 되셨죠? 네. 일단 글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태균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타격폼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네. 네, 토탭이고 저는 레그키고. 근데 타격 얘기할 때는 사실 늘 조심스럽습니다. 뭐 제가 이제 걸어왔던 그런 그 타격폼의 어떤 변천사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생겨서 기분은 좋은데 일단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나 이제 KBO 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꾸준하고 좋은 성적을 냈던 이제 두 해설위원을 모셨기 때문에 두 해설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타격 상담을 좀 진행하고자 하고요. 이제 받아들였을 때 결과는 개인의 몫이라는 점을 책임 전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선수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말 뭐 다양한 타격 기술들, 수많은 타격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분의 이제 좀 상반된 타격 자세, 또 왼손 타자와 오른손 타자, 또 레그킥 타자와 토탭 타자, 이렇게 상반된 또 타격 자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레그킥과 토탭입니다. 이 팬들 사이에서도 레그킥과 토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 먼저 장성호 의원, 네. 이 레그킥 하면 이제 떠오르는 대표 주자신데 이 레그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오늘 김태균 의원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사실 이 비교되는 것 자체도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김태균 의원은 하시는 거예요? 김태균 의원은 왜 저를 두 번 사실 죽이세요? 그뭐 KB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타율이라든가 각종 뭐 클래식 스탯을 보더라도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뭐 2000안타를 쳤던 어떤 그런 기념적인 어떤 이런 거를 빼놓고는 모든 기록이 다 김태균 의원이 개인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와 같이 그 타격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아, 고마워요. 아니 오늘 선생님. 컨셉을 제대로 잡고 나오셨어요. 네. 아니, 고맙고 일단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레그킥을 했던 게 97년도 후반기입니다. 근데 제가 96년도 신인으로 들어와서 그때는 토탭이었어요. 저도 집어넣고 맞아요. 쳤거든요. 네. 집어넣고 쳤는데 제가 이제 타율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환 코치님이 저한테 그 전반기 끝나고 4일 휴식 기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후반기 때부터 제가 실전에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안타가 빵빵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할 9푼이었던 타율이 2할 6푼 8리로 끝납니다. 후반기만 놓고 보면 3할 2푼 얼마를 쳤어요. 그 흔히 이제 레그킥이라고 하면 토탭에 비해서 조금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토탭에서 레그킥으로 가서 타율이 오른다. 이게 언뜻 봐서는 사실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지금은 사실 뭐 변형 슬라이더, 뭐 스위퍼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네일 선수가 던지는 퀵 체인지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떨어지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구종 있죠. 빠른 공, 포심, 그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이 세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가 리그에서 정명원 선배 하나 정도 있었고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극단적인 레그킥이 그 당시에는 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 포크볼이라든가 체인지업 던지는 그 투수들이 많아졌을 때 레그킥을 오히려 좀 포기하고 그 공을 조금 대처를 했으면 선수 말년이 이렇게 좀 타율이 확 극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덜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장성호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괜히 천재고 이 스나이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게 4일 연습하고 바로 그러니까요. 네. 적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야구 시작한 이래 일평생을 지금 제 스타일은 토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토탭만 사용한 타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 시작할 때부터 다리도 들었다가 토탭을 했다가 계속 항상 그거를 고민하고 시도를 하다가 답을 못 내리고 은퇴한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탭도 하다 안 되니까 한 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레그킥이었어요. 레그킥. 그래서 제 신인 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신인 때 레그킥을 하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토탭을 하고. 그래. 그럼 레그킥, 아까 지금 레그킥을 하셨다는데, 그럼 레그킥을 저처럼, 네. 저는 이제 극단적인 레그킥이잖아요. 그럼 김태균이 한 레그킥은 어느 정도의 높이를? 저는 신인 들었던 때도 거예요? 네. 장성호 의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적더라도 진짜 꽤 들었어요. 많이. 네, 저 레그킥을 꽤 많이 들었어요. 가슴까지 이렇게 들고 네, 때렸었어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했던 시작하면서 레그킥과 토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원래 토탭을 하셨었고 네. 계속해서 레그킥과 토탭의 좀 변형 자세를 좀 그러니까 항상 취하셨었고. 고민하다가 마무리 못 짓고 이제 끝난 타격폼이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토탭이 회전이 잘 돼야 돼요. 로테이셔널이 잘 돼야 되는데 레그킥을 하는 선수들은 이 회전을 너무 해버리면은 이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체중 이동을 좀 잘 신경을 써야 된다면 이 토탭 스트라이드는 이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전력이 굉장히 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뭐 변화구를 대처하기는 좀 이 토탭 스트라이드가 낫다. 뭐 이런 뭐 힘실키는 레그킥이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김태균 의원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노시환 선수의 어떤 타격 영상을 보니까 데뷔 첫 홈런은 토탭으로 홈런을 넘겼고 네. 또 중간쯤 가니까 레그킥을 또 했었고 이 김태균 의원께서도 또 좀 이 토탭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셨다고 아무래도 신인 때 이제 들어와서 토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제가 알고 있던 대로 어쨌든 이 하체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이 밸런스 운동을 해라. 그리고 이 타이밍을 어쨌든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찍는 그 순간 투수와의 이 타이밍 그런 얘기도 좀 해줬었던 것 같은데 노시환 선수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게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한 가지 타격 폼으로 하질 않고 계속해서 뭐 레그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변화를 주면서 본인이 타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쌓여 나가면 자기께 이제 확실히 자기의 루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시환 선수가 굉장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기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탭을 제가 뭐 토탭을 활용한다는 그런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이 문의를 해요. 뭐 네.
KT 위즈의 그 문상철 문상철 선수도 선수, 네. 그렇고 진짜 저는 경기 전에 그래서 문상철 선수랑 얘기하다가 워밍업도 못하고 경기에 들어갔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막 저한테 질문을 하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결국에는 하체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고 하체 힘을 길러야 되고 뭐 이런 하체 밸런스나 뭐 여러 가지 뭐 히팅 포인트를 설정하는 법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 장성호 의원, 그 김혜성 선수가 미국 진출하고 타격 폼 좀 바꿨잖아요. 약간의 레그킥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집어넣고 치는 스타일로 이제 바꿨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변화구 대처에 대한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사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5마일 이상 오는 빠른 공도 다 떨어지는 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심이 원래 떨어지지만 거기보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투수들이 투심 위주로 이제 피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떨어지는 공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배팅, 많은 출루 이후에 그다음에 도루, 약간 빠른 야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 LA 다저스는 김혜성 선수한테 원하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이제 김혜성 선수가 과연 받아들이냐. 근데 뭐 지금 나름대로 이제 콜업도 됐고 뭐 그 트리플 A에서 성적도 굉장히 좋다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적극적으로 다저스의 어떤 그 타격 폼에 대한 변화를 다 받아들이고 수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연스럽게 지금 타격 폼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레그킥 토탭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토탭에서 레그킥으로 타격 폼의 변화를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레그킥에서 토탭으로 어떤 타격 자세의 변화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 레그킥을 끝내 성공하지 못한 이 타자로서 선수로서 얘기하자면 이 토탭에서 레그킥으로 가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토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그킥 하다가도 그냥 찍어놓고 치면 돼. 그런 선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레그킥 하면서도 자기 본인 컨디션 좀 떨어지면 뭐 찍어놓고 뭐 공을 최영호 선수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최영호 선수도 예. 그러고. 그런 것처럼 저는 레그킥을 하다가 토탭을 하는 게 좀 훨씬 수월하다. 변화를 만약에 준다면. 근데 토탭에서 레그킥을 하기는 진짜 많은 역경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토탭을 하다가 레그킥으로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레그킥에서 토탭으로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봤는데 타구 힘이 안 실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스윙을 제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윙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내 스윙이다라고 이제 그 시작점이 사실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레그킥을 하면서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탭으로 뭐 해도 저는 그런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저는 레그킥에서 토탭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장성호 위원한테 맞았던 거는 레그킥이었고 그렇죠. 저한테 맞는 거는 토탭이었는데, 이 토탭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장착하면서 했던 선수로서 말씀드리면, 토탭이 보통 이제 어쨌든 그냥 딱 순전히 찍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발가락으로 찍으면 이 뒤꿈치를 눌러주면서 힘을 싣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하고 또 무릎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이 무릎. 이 왼발의 우타자 기준에 이 왼발의 무릎을 잘 이용하면서 타구에 힘을 싣는 건데, 이제 레그킥 하던 선수들은 이런 어쨌든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내려놓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안 실리죠.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치는 타격 폼을 보면 딱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오타니 선수도 이 토탭을 찍어놓고 무릎을 한번 이용하면서 그걸로 딱 전달을 하잖아요, 힘을. 이렇게 집어넣고 무릎이 약간 안으로 왔다가 밖으로 회전을 딱 주면서 그때 이제 힘이 실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탭과 레그킥이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는 거죠. 큰 틀에서는 좀 또 힘을 쓰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토탭과 레그킥은 흡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타격 폼이 그 상황에서는 흡사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더 저 투수의 공을 잘 잡을까? 잘 잡는다는 거는 결국 잘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타이밍을 잘 잡을까의 문제지.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에 타구를 맞히든가 보내든가 넘기든가 안타 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예.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저 투수의 공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김태균 위원과 장성호 선수의 타격 폼, 타이밍을 잡는 그 폼이 갈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신에게 딱 맞는 타법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타법 얘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배트입니다. 타격은 이제 배트에 공을 맞춰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타자에게 배트만큼 또 중요한 건 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균 맞아요. 의원, 이 어떤 배트를 좀 쓰셨습니까? 아, 저도 뭐 타격폼도 마찬가지지만 배트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다 맞아. 그죠? 제가 김태균 의원하고 진짜 저희가 1년생과 같이 했나요? 예, 2012년도에 예, 예. 김태균 의원이 일본 갔다 복귀해가지고 예. 왔는데 김태균 의원 배트가 늘 맞습니다. 배트에 그 자리에 라카에 배트가 한 최소 50자루씩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김태균 의원이 쓰던 거는 다 무게가 거의 비슷했어요. 예. 거의 한 900, 한 7, 81kg. 그때는 그렇죠? 진짜 무거운 거 썼었죠. 예. 그러니까 저도 배트도 항상 무게 스타일로 평생을 고민하다가 나에게 맞는 배트를 찾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게 사람이 그 시즌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 컨디션마다 어떤 배트를 잡으면 무게가 더 무거운데도 가볍게 느껴지는 배트가 있고 또 어떤 배트는 가벼운 건데도 무거울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헤드 중심에 무게 중심추가 끝에 있느냐 또 헤드 끝에 있느냐 또 좀 약간 밑에 쪽에 있느냐도 이 스윙 밸런스나 무게감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그립의 차이에도 또 그 다르고 뭐 그렇죠. 그립 두께도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대체 나한테 맞는 배트는 언제 찾는 거야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고민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저는 이제 좌투수를 상대하는 배트와 우투수를 상대하는 배트가 달랐습니다. 그게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우투수를 상대할 때는 우리 대부분 이제 33.5인치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좌투수를 상대할 때는 33인치를 썼습니다. 0.5인치 차인데, 그러니까 좌투수를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투수를 상대할 때보다는 조금 힘들잖아요. 좌타자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공을 좀 끝까지 보면서 빠르게 치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짧은 배트와 800 한 30, 40, 네, 33.5인치를 때릴 때는 860에서 870을 때렸는데 오히려 한 2, 30g 정도 가벼운 배트를 가져가서 진짜 방망이를 갖고 놀 수 있는. 제가 프로 생활 20년을 했는데 34인치로 배트를 친 게 선수 마지막 해였어요. 그때는 제가 앞에 19년 동안은 늘 33인치 아니면 33인치 5인치로 치다가 야, 내가 진짜 이거는 한번 해보고 은퇴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34인치를 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근데 생각보다 타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그냥 34인치로 과감하게 한번 바꿀 걸. 이런 어떤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슬럼프라는 또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이런 것들이 또 좀 예민하게 또 다가오진 않습니까? 근데 슬럼프를 뭐 김태근 의원도 많이 겪어봤지만 슬럼프에 걸렸을 때는 어떤 배트를 들고 나가도 그렇죠. 안타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최근에 이제 강민호 선수가 그 첫 홈런 때릴 때 유적 선수 배트가 맞아요. 홈런 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로 몰래 누구한테 한 자루 받든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 경기를 하게 되면 그 배트를 담아놓는 그 배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쓰는 배트가 이렇게 다다다다 담겨 있거든요. 거기서 딱 들어봅니다. 그 선수가 보는지 안 보는지를 딱 보고 거기서 딱 이렇게 들고 나서 요거 괜찮은데 들고 나가잖아요. 이상하게 또 텍사스 맞아요. 그럴 때 안타라든가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서 또 슬럼프 탈출하는 게 있어요. 아니 강민호 선수는 타자들은. 류적 선수 거 말고 박병호 선수 것도 엄청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 배트로만 홈런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가벼운 배트인데 해머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들잖아요. 여기서 안 나. 너무 무거워. 이게 진짜 무슨 이게 망친가 막 이럴 때도 있어. 그럴 정도로 이 타자들이 컨디션이 안 될 때는 어떠한 배트를 들고 나가도 그런 똑같은 이 감정을 다 느낄 거예요. 제가 최고 무거운 거 쓴 게 1kg 한 뭐 100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사실 좀 후회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무게로 싸우지 않고 있었으면은 좀 더 내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배트를 했으면 좀 더 성적을 잘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낌 받은 건 뭐냐면 타구에 만약에 1kg 배트에 공이 맞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홈런이 됐어요. 그럼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의자를 뚫고 나가는 느낌. 그만큼 타구에 그냥 퉁 걸렸는데 그냥 타구 스피드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게도 느껴지고. 야, 그럼 못 놓겠네요 그 배트를. 땅볼을 쳐도 이 수비가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예요. 진짜로 한두 한두 발만 빠져나가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타구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확실한 건.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다양한 구종들이 막 오는데 이 공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공이 왔을 때 막 이제 순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확실히 버거워요. 네. 그리고 이제 멈추지 잘 못하죠. 맞아요. 무거우다 보니까 이게 일단, 손목이 돌아버리고. 나갔으면 돌려야 돼. 네. 근데 거기에 걸치면 이제 타구가 힘이 실리는 거고 걸치지 않으면 이제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배트의 무게가 조금 그 무거운 배트를 쓰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시선이 되게
약간 어깨 힘들거든요. 오. 오, 야, 950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맞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죠. 괜히 지금 생각하면 왜 950을 쳐? 맞아, 지금 맞아. 그렇게 맞아. 배트 시원시원하게 돌리면 되지?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선수들만의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무거우면은 배트도 안 부러져요. 그렇지. 두 자루 있으면 시즌 끝낼 수 있어요. 아무리 쳐도 부러지지 않아.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때나 쳐도 그냥 시즌 끝날 때까지 그 하나로 배트로 쓸 수 있고. 맞아.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아까 무게 하면은 이제 의시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kg를 쳤어요.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좀 무게를 낮추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980, 970으로 낮췄어. 그러면 선수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하면 형 뭐 요즘에 안 좋아요? 이런 말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좋아도 끝까지 끝까지 이기로 들고. 그럼 이런 적 있습니까? 첫 타석은 1kg 배트를 들고 네. 두 번째 타석부터 쓱 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 그 배트 하나로 다음 시즌 캠프까지 쓴 적은 있어요. 근데 왜 진짜 그게 가능하냐면 안 부러져. 그 배트의 무게가 1kg가 나가잖아요. 이제 여름 장마가 오고 그러면 물 먹어봤자 무게가 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게가 적은 것보다. 그러니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배트가. 잘 안 부러지고. 네. 근데 그거 있어요. 그러놓고서 그 다음 시즌에 이 장성우 의원이 연습 때 칠 거 하나 줘봐 했는데 1년 쓴 배트 줬어. 새거 쓰고 싶으니까. 안 부러져. 이게 안 부러지니까. 그냥 예, 연습 때 쓰세요 하면서. 최근에 이 스위스팟을 조금 더 넓게 쓰자 하면서 지금 어뢰 배트라는 게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뭐 선풍적인 인기를 예, 지금, 이게 이제 과거 양키스 마이너에서 이제 타격 코치를 했고 MIT 물리학 박사를 지낸 에런 린하트라는 사람이 이제 제작을 한 배트인데 이게 또 한때 엄청난 화제였단 말이죠. 시즌 초에 그러니까 양키스가 뭐 미러클와의 경기였죠. 네. 3경기에서 15개, 한 경기에 9개 이렇게 홈런을 치면서 사실 선수들한테 이목이 끌린 게 아니라 배트에 사실 주목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그렇죠. 그 배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고 결국 그 스위스팟이 약간 아래쪽으로 한 15cm 정도 내려왔다고 그러대요. 메이저리그는 워낙 빠른 공을 던지니까 타자가 맥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약간 끝까지 보고 스타트를 늦게 걸게 되면 배트가 늦게 나오니까 늦게 나오게 되면 뭐예요? 결국 스위스팟에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잡이 쪽에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그 어뢰 배트라는 게 스위스팟을 아래로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단점은 그 내린 만큼 위에가 얇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치가 짧은 선수들은 바깥쪽 공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뢰 배트 끝쪽에 맞겠지만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일단 그러나 뭐 올 시즌 이제 KBO 리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뢰 배트를 사용할 수는 없는데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도 다수자로 구매를 해서 지금 선수들이 연습 배팅할 때 활용하는 선수들도 있고 레이에스 선수도 헤드가 조금 빨리 돌아가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한화 선수들도 연습할 때 이 어뢰 배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균 의원이 만약 어뢰 배트를 쓴다 그럼 좀 이게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본인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도 결국에는 자기 스윙에 좀 맞아야지 그 배트가 뭐 활용도가 올라가고 뭐 하는 거지. 뭐 무조건 뭐 어뢰 배트 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잘 쳤다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똑같이 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장성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배트도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이 스윙 스팟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윗부분 끝에 맞는 부분은 힘이 안 실리는데 당연하죠, 예. 근데 타격 스타일상 나는 내 스윙은 이 스윙 스팟이 저 배트 끝에 위주로 좀 맞는 선수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배트에 자기 스윙이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뢰 배트를 쓰게 되면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그 기본이 바뀔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네. 맞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배트가 나와야 되고 궤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수정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지금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고 해서 바로 갖고 와서 이거를 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타격전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거래요. 제가 타격 스타일이 공을 최대한 이 몸쪽으로 끌어놓고 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저는 항상 배꼽에 놓고 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타격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 스윙 스팟이 밑에 있는 어뢰 배트가 저한테는 맞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저는 현역 때 배트를 어떻게 썼냐면 그런 배트를 쓰면은 저는 여기서 헤드가 안 나와요. 탑에서 이 임팩트까지 이 헤드가 무뎌요. 그래서 저는 약간 헤드 끝 쪽에 무게 중심이 있는 걸 쳐요. 얘가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평 나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저도 이렇게 최대한 몸에 붙여놓고 치는 타자도 그럴 정도로 이 기본적인 이 상식적인 배트 그 스타일에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어뢰 배트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여기 나는 좀 끌어놓고 치는 스타일이니까 이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좀 큰 오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연습하고 자기한테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질문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 그런 것들이 정립됐다고 하면 이제 ABS의 시대이기 때문에 김성윤이나 김지찬 선수 같은 조금 체구가 작은 선수들이 이 배트를 쓰면 좀 유리할까요? 아니면 레이에스처럼 좀 체구가 큰 선수들이 이 배트를 쓰면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리치가 짧은 선수들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그 스위스팟이 아래 내려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몸쪽 공 대처는 좋겠지만 바깥쪽은 확실히 힘이 안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신장이 작은 선수들은 배트를 들고 있을 때 일단 공에 따라가는 그 궤도 자체가 왜냐하면 그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신체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만약에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어뢰 배트가 바깥쪽에 약점이 있다는 게 지금 단 몇 경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은 그쪽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어뢰 배트 딱 보면 들고 나왔네? 그러면 이 선수는 당연히 이 배트는 바깥쪽이 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를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겠습니까? 야구가 원래 똑같은데? 그럼 이래야겠네요. 딱 그 말씀하신 대로 바깥쪽 공략을 하니까 그럼 나 어뢰 배트 들고 나왔으니까 투수가 바깥쪽 공략하겠지. 그럼 타석 박스 맨 앞에 붙는 거야. 그것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심리전에 있죠. 심리전으로. 네, 그렇게 할 타석 수도 붙어서 있죠. 나는 바깥쪽만 노리고 있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타석 앞에 붙었네? 그 바깥쪽 노리고 있네? 그럼 나 몸쪽으로 던져야지? 이렇게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네요. 네. 그럼요. 그 배트에 따라서 타석의 위치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공을 던지는 투수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럼 거기에 맞는 또 방법을 찾아내겠죠. 네. 결국 누가 이기든지 이거는 이기고 지고 계속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타격이나 배트에는 정답이 없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김태균이 쓴 책, 이 김태균의 이 타격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많은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좀 사서 보시면은. 저는 샀습니다. 네. 네, 좀, 아 진짜요? 네. 선물 좀 하세요 저한테 좀 보게. 저도 없어가지고. 네, 이 타격에 대한 두 분과 지금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많은 얘기가 오고 온 것 같은데 다음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이 이야기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주제긴 한데 과연 클러치 히터는 존재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김태균 의원, 클러치 히터는 존재합니까? 저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그 클러치 상황에서 또 많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뭐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의 또 투수들이 던져오는 이 데이터상으로 또 던져오는 그 구종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클러치 상황에서 잘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의원께서도 이제 2023년에 출연하셔서 숫자가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또 이런 명언을 남기시기도 했는데 클러치 히터의 존재는 야구 팬들의 낭만이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글쎄 이거는 뭐 야구가 이 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근데 저도 사실 클러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그래도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100타점을 넘긴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역 시절에 진짜 어떤 찬스가 되면 장성호가 타석에 있으면 진짜 기대가 된다. 그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클러치 능력이라는 것은 타자가 갖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봐왔고 대표적인 선수가 사실 홍세환 선수인데 저 뒤에서 이제 4번을 때리면서 100타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유격수가 100타점을 기록한 게 강정호 선수 이전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 진짜 주자 있을 때 잘 친다. 어떻게 주자만 부치가 되면 저렇게 어떻게 타점을 올리지? 홈런을 때리지? 근데 그게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너무나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연 그런 선수들을 표현할 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숫자로 보면 뭔가 데이터는 나오겠지만 그 선수가 주는 그 찬스에서 이미지가 안타 때린 이미지가 워낙 강인하게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정대 선수는
통산 타율이나 통산 타점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실제 득점권, 통산 득점권 타율도 2할 6푼 정도인데 이 선수는 항상 끝내는 상황에 뭔가 팬들의 좀 기대감을 주는 선수잖아요. 예. 이런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화된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스의 모든 찬스에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내기 찬스에만 강한 선수죠.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좋았던 기억이 유지되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그때만 되면 본인도 내가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기대감도 올라가고 그때 뭔가에 더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득점권 타율도 굉장히 높았고 클러치 능력도 저는 굉장히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주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솔직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 타석에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주자가 있으면 막 집중력도 올라가고 뭔가 내가 이때 해결했을 때 뭐 어떤 그 희열도 느낄 수 있으니까 뭐 더 득점권 상황을 즐겼는데 또 반대로 어떤 선수는 형 저는 득점권만 되면 떨려서 못 치겠어요. 그 뭐 관중 소리가 다 들려요.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러치 능력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범호 감독이 저는 이제 이범호 감독이랑 이제 현역 시절에 뛸 때 워낙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범호 감독도 현역 시절에 그렇게 득점권에서 타율이 높았던 선수는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상황, 클러치 상황에서는 말루 상황. 홈런도 때리고 진짜 극적인 경기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클러치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확신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득점권 타율하고 클러치를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득점권 타율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주자가 이제 어디 그러니까 2루나 그렇죠. 3루 이렇게 배치된 상황에서 사실 근데 10대 0 상황에서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클러치 상황이라는 거는 그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클러치의 그렇죠. 그 본 그건데 근데 그런 거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이게 타석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주자가 없으면 약간 심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주자가 배치가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가 처음에 스코어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게 경기 초반이냐 중반이냐 경기 끝이냐 그리고 지금 주자가 어디가 배치가 돼 있냐 이게 선발 투수냐 구원 투수냐 그러니까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은 과연 지금 빠른 공이 잘 들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변화구가 잘 들어오고 있느냐 지금 카운트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마운드에 있는 투수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재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가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 타다다다닥 생각이 들면서 딱 결정을 내리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타자가 진짜 클러치 능력에서 그렇죠. 저는 좋은 결과를 사실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태균 의원하고 이제 그 사석에서 밥 먹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었는데 말루의 압박 수비가 전진 수비가 들어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타구를 강하게만 때리면 되기 때문에 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해서 제가 또 KBO에 문의를 해봤어요. 통산 득점권 타율이 3할 4푼 1리였고 통산 말루 상황에서의 병살과 삼진이 굉장히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균 의원은 어떤 그 심리적인 마음가짐의 어떤 자세만으로도 기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장성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로 따지면은 진짜 뭐 득점권 타율 뭐 크러치 상황 뭐 이런 그거 진짜 존재 안 할 수 있어요. 그 숫자로만 본다면. 근데 야구라는 게 이제 그 숫자로만은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요소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계하면서도 항상 말하는 게 이제 전진 수비를 했을 때 오히려 타자가 좀 더 부담감이 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타석에 들어가 봤을 때 일단 전진 수비하면 공간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편안한 거죠. 그냥 배트에 맞으면 안타 되겠네. 배트에 맞으면 뭐 좋은 결과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잖아요. 타석 들어가면 내가 이걸 뭐 병살 칠 것 같아 하면 진짜 병살 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상황에서 확률이 높은 타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선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뭐 역시나 야구 팬들의 낭만이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팬에게 좀 더 좋은 이런 추억을 선사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김현장 타격사무소 이제 마지막 상담 의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타자들 중에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유망주로 좀 기대를 받다가 또 이제 팀의 중심이 되어가는 선수들이 올 시즌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선수들이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 어떻게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선수는 하나이글스의 문현빈 선수입니다. 야,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본다면 하나이글스의 도약을 독수리를 깨운 장군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삼성전에 뭐 누구나 뭐 팬들도 많이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연타석 홈런을 이제 3점 홈런을 때리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 타선이 완전 침체기였는데 문현민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동점 홈런을 치고 역전 홈런을 때리면서부터 그때부터 뭔가 팀의 상승세가 계속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친한 그 애리조나 스카우터 이승원 씨가 이승원 있잖아요. 선수, 네. 그 이승원 스카우터가 고교 시절부터 굉장히 눈여겨보던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윙 메커니즘 자체가 저는 그 예전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던 그 자니 데이먼 그 선수랑 약간 비슷한 그런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문현민 선수는 저는 포지션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기회를 계속해서 타석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런 이 에버러지와 뭐 많은 홈런은 사실 뭐 다른 장타자들만큼 기대하기는 힘들지언정 높은 에버러지는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장성현 또 직접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네, 전화 통화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네, 내보내주세요. 심리적인 거나 이제 기술적인 것도 많이 좀 바뀐 것 같고요. 이제 좀 타격 폼을 바꿨던 게 좀 가장 좀 큰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타격 폼을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1, 2년 차 때는 제가 어깨가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 있던 게 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 인코스 대처에 많이 좀 미흡했는데 네. 이제 어깨를 이제 전력 분석 선배님들이랑 타격 코치님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좀 어깨를 조금 뭐 오픈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인코스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많이 스프링 캠프 준비했는데 또 지금 마침 이제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외야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네. 외야도 괜찮은 것 같고 내야도 괜찮은데 이제 좀 포지션 나가서 수비하면서 하는 게 어느 포지션이라도 그냥 한 포지션에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야구장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도 요즘에 좀 성적이 좋아서 이제 팬분들에게 좀 보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팬들의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문현민 선수가 이야기한 거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투수의 공을 바라보는 그 자세 중에 움직임이 없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결국 시야가 고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야가 고정됐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선구안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잘 지금 나오다 보니까 문현민 선수가 저는 계속 좋은 성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현민 선수가 이제 앞서 통화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또 문현민 선수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인의 앞뒤로 또 더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도 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 타선에 포진된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부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일단은 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뭐 플로리오 선수도 최근에 좀 안 좋고 노시환 최은성도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진 시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현민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뭔가 공략이 들어간 것 같은데 본인은 또 그렇게 안 느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일단은 문현민 선수가 지금 팀 타선을 잘 이끌고 있고 일단 나름대로는 정교한 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격폼이 변화가 됐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하게 안다는 거는 이제 일단은 결국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분간 문현빈 선수가 뭐 계속 경기에 나올 테지만 이 타격 성적도 꾸준하게 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균 의원, 이게 그 문현빈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지금은 지명 타자로 많이 나서고 있지만 어떤 포지션이든 내야든 외야든 한 포지션으로 좀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수비를 나가는 것이 또 타격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 이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수비를 나가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비 나가서 계속 몸이 계속 열이 나 있고 움직인 상태에서 타석에 들어가는 게 훨씬 집중력도 좋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지명 타자는 아무래도
안에서 아무리 움직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좀 문제가 생길 좀 이제 베테랑 됐을 때는 확실히 지명타자 치는 게 오히려 집중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문현빈 선수는 수비를 하면서 또 문현빈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비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그럼요. 감독 코칭 스태프의 또 역할이지 않나. 왜냐하면 수비 위치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잘 맞을 때가 있으면 분명히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지금은 성적이 좋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슬럼프가 올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슬럼프가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수비 포지션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문현빈 선수가 아, 내가 여기서 더 못 치면 이제 앞으로 라인업에 못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수비 포지션이 있다고 한다면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타석에서 해내지 못한 거를 수비로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 포지션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문현빈 선수가 뭐 지명타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김경문 감독은 계속 문현빈 선수를 과연 어떤 포지션에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신작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인터뷰를 보면 이제 중견수를 기용을 하고 플로리어를 이제 좌익수로 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한 상황이라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문현빈 선수가 지금 이 타격감을 조금만 더 길게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시즌 초기 때문에 뭔가 선수들이 힘이 있으니까 문현빈 선수가 수비를 안 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문현빈 선수가 수비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야도 사실 체력 세이브도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문현빈 선수가 이 타격 어떤 지금 이 성적을 유지하는 게 조금 중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현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또 하나이글스 팬들이 상당히 또 행복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문현민 선수의 활약을 저희가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뢰인이 분석을 요청한 선수는 또 베테랑 선수입니다. NC 다이노스의 손아섭 선수입니다. 5월 4일 일요일 기준으로 현재 타율 1위가 됐고요. 이 선수가 정말 활약이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좀 사실 다른 부분이 아쉽다기보다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제 좀 제가 경기 수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일단 100경기를 못 채웠다는 거에 대한 그 아쉬움이 일단 크고요. 크게 폼에 대한 변화보다는요, 제가 항상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장타 부분, 그리고 뭐 그 장타라는 게 뭐 홈런도 될 수 있지만은 뭐 2루타, 3루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항상 욕심을 좀 많이 냈었던 선수고, 근데 올 시즌에는 정확도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정확한 이제 컨택으로 인해서 많은 출루 그리고 뭐 그게 또 볼넷도 포함이 될 거고 올해는 조금 장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정확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접근 방법을 그런 쪽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시즌 초부터 바로. 그래요? 지금 뭐 팬분들을 많이 또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 또 홈 경기장에서 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여튼 TV로도 또 원정 경기 응원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지금 잘 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해도 일단 뭐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타격 그 관이라는 게 진짜 명확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홈런 개수는 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 이제 홈런에 대한 미련은 과감하게 접어야죠. 그러면서 드는 거는 더 정확하게 때리고 싶다. 더 많은 안타를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실천으로 옮기는 것 같고 작년 시즌에 이제 그 십자인대를 다치면서 시즌을 좀 일찍 마감을 했잖아요. 시즌 마지막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기록들을 사실 놓쳤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 100경기 이상 뛰지 못한 거를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약간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기록 있잖아요. 뭐 8년 연속 150안타, 150안타, 예. 그다음에 뭐 몇 년 연속 100안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처음 프로야구 유니폼을 입었을 때 생각을 했던 게 늘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게 사실 목표래요. 근데 그게 기준점은 늘 세 자릿수 경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채우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이제는 이제 타격 약간 장인의 느낌이 있구나.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많은 경기에 나가게 되면 이제는 안타는 어느 정도는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수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손아섭 선수가 과연 몇 안타를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같이 이제 활약을 할 때도 늘 3,000안타를 때려야 된다. 그 이상도 바라봐야 된다.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랑도. 근데 그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철학과 목표를 향해서 저는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격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올 시즌에는 확실히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잘 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었나요? 뭐 재작년에도 뭐 미국까지 가면서 뭐 뭔가를 이 공을 띄우고 뭐 장타를 때려내려는 막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어쨌든 부상이 당하고 뭐 하면서 많은 경기 뛰지 못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아섭 선수를 처음에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했을 때 손아섭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란 감탄했던 부분이 제가 일루에 있는데 그 유격수의 좀 깊은 타구를 보면서 그 타구를 보내고 그 타구를 안타를 만들어내는 그 또 빠른 발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치면서 치면서 뛰기 때문에. 치면서 뛰니까 더 빠르죠. 그 웬만큼 깊숙하게 가면 다 안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진짜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한 선수가 안타 많이 치는 선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됐는데 올 시즌에 치는 이 타격 치는 걸 보니까 아까 장성희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장타보다는 확실하게 본인이 안타를 많이 치려고 하고 어떻게 쳐야 자기가 또 가치가 더 높은지를 이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 더 많이 추가 3,000개 뭐 충분히 뭐 3,500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현 결국에는 네. 이 손아섭 선수가 이제 나이가 이제 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기록에 앞서서는 이제 부상만 조심하면 좀 될 것 같다는. 근데 몸 관리를 사실 워낙 잘하는 선수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불의의 부상을 그렇죠. 당할 때도 예. 그러니까 수비에 나가서 이제 부상을 당한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가 이제 막 프로에 입단을 해서 안타를 많이 때리고 최다 안타 타율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 목표가 완전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그게 3,000인 것 같아요. 3,000안타. 예.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부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예, 부상을 뭐 당하고 싶어 당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럼요. 미리 이제 몸을 좀 잘 만든다고 한다면 예방은 할 수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손아섭 선수는 큰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을 조기 마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뭐 3,000안타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넘어서 이제 3,000안타를 바라보고 있는 손아섭 선수인데요. 저희 야구의 참견도 손아섭 선수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좀 두 분과 함께 저희가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타격이라는 것이 이제 선수마다 또 특성이 다르고 또 심리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딱 객관적인 수치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김현장 타격사무소의 상담 내용이 또 여러분께 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또 장성호, 김태균 형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정말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